북한의 심장부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은 곧 거대한 파열음으로 번져갔습니다. 엘리트 유학생들의 잇따른 탈북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파문이었지요. 김정은 정권은 혈안이 되어 국경을 봉쇄하고 강제 소환을 명령했지만 이미 자유의 맛을 본 청년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청년 리준혁이 있었습니다. 평양의 특권층에서 태어나 누구보다 안정된 미래가 보장되었던 그가 목숨을 걸고 탈북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이제는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의 진실을 폭로하는 활동가가 되기까지의 여정이 지금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는 단 한 사람의 투쟁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수많은 청년들의 용기와 희망으로 이어진 거대한 물결을 보여줄 것입니다. 지금 그 충격적인 여정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끝까지 이 여정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자란 곳은 평양의 통일거리에 있는 60평 아파트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보기 드문 크기의 집이었고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평양 시내 풍경은 언제나 웅장하고 화려해 보였지요. 어린 마음에도 내가 특별한 곳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화려한 풍경 뒤에 숨겨진 현실이 얼마나 잔혹한지 말입니다. 우리 집안은 북한에서도 손꼽히는 특권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김씨 일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일을 맡고 계셨습니다. 외화가 들어오는 식당과 호텔, 외화 상점들을 통해 엄청난 돈이 흘러들어왔고 그것을 직접 관리하는 자리에 아버지가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김정일 전용 호텔의 주방장이셨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식사를 책임지는 자리였으니 그 무게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지요. 할아버지는 고위 인사의 친구로 영향력을 행사했고 삼촌은 모스크바 유학까지 다녀온 인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조건을 갖춘 가문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하지만 권력 가까이에서 산다는 것은 동시에 죽음 가까이에서 산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관리하는 돈줄이 흔들리거나 신임을 잃는 순간 우리 가족 전체가 숙청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더욱 치열하게 저의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평양 외국어 학원에 다니며 김일성 종합대학에 들어가 외교관 후보생이 되는 길, 그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믿으셨던 겁니다. 어머니는 집안을 아예 입시 전쟁터로 만들어버리셨습니다. 북한 최고 명문 이공계 대학을 나온 쌍둥이 형제를 모셔와 집에서 과외를 받게 했고 전교 1등과 2등을 하는 여학생 2명까지 불러 함께 살게 했습니다. 공부는 늘 경쟁이었고 그 결과에 따라 식탁의 메뉴가 달라졌습니다. 1등과 2등은 고기 반찬을 먹고 꼴찌는 김치와 밑반찬으로만 저녁을 때워야 했습니다. 저는 늘 꼴찌였고 밥상 앞에서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들을 꺾고 내가 1등이 되겠다고. 그 결심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피눈물을 흘리듯 공부에 매달린 끝에 2주 만에 처음으로 1등을 차지했고 마침내 김일성 종합대학 입시에서 새 과목 만점을 받으며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제 앞길에 장밋빛 미래가 열렸다고 말했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합격증이 곧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소용돌이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식 날, 저는 세상이 제 발밑에 깔린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웅장한 강당, 반짝이는 무대 조명, 그리고 자신감에 차서 걸어다니는 선배들의 모습은 어린 저를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제 앞날이 보장된 듯했고 부모님도 눈에 띄게 뿌듯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배우게 될 진짜 수업은 교과서가 아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경험들이었다는 사실을요. 대학 2학년 무렵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한 외교관 양성반이 신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화폐 개혁 실패로 무너진 경제를 만회하고 세계 시장을 이해하는 인재를 키우겠다는 명분이었죠. 졸업만 하면 바로 외교관 후보생으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특별 코스라 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유학 비용을 학생 스스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결국 저 같은 집안의 자녀들만 갈 수 있는 길이었지요. 저는 망설임 없이 도전했고 외교관 양성반 1기로 선발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 순간의 설렘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평양 순안공항에서 비행기에 몸을 실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조국의 땅을 벗어나 외국으로 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기숙사 창밖으로 보이는 넓은 도로, 끊임없이 오가는 자동차들, 그리고 가슴을 설레게 하던 자유로운 분위기.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유학 생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혹독한 사상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교육장 벽에는 무시무시한 경고문이 붙어 있었고 강사들은 끝없는 공포를 주입했습니다. 가장 강조된 것은 한국인과 절대 접촉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전기 고문과 물고문 장면이 담긴 영상, 그리고 탈북 후 다시 북한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비참한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반복되는 세뇌 끝에 저도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인과 말을 섞으면 끌려가 고문을 당할 것이라는 공포가 머릿속에 각인된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징 생활은 저를 천천히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맥도날드의 황금아치 간판, 밝은 조명 아래 웃으며 식사하는 사람들, 어디서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젊은이들의 모습. 햄버거를 처음 베어 물었을 때 느낀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왜 북한에는 이런 일상이 없을까? 왜 우리는 모든 것을 가로막히며 살아야 하는 걸까? 작은 의문이 제 마음속에 싹을 틔웠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충성스러운 외교관 후보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맥도날드의 빵과 고기 사이에서 느낀 단순한 기쁨이 훗날 저를 탈북으로 이끄는 첫 번째 균열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베이징 생활이 몇 달 지나자 저는 점점 더 큰 충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숙사 휴게실에서 한국 유학생들과 처음 맞닥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침 뉴스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는데 한 한국 학생이 저를 보며 북한이 저지른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리도록 반박했습니다. 천안함은 한국이 조작한 일이고 우리 공화국은 결코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토론은 예상보다 길고 치열했습니다. 여러 명의 한국 학생들이 동시에 증거와 자료를 내밀며 저를 몰아붙였고 저는 점점 말문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들었던 구호와 교과서적인 대답은 현실의 논리에 맞서기엔 힘을 잃어갔습니다. 3시간이 넘는 논쟁 끝에 결국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한국 학생들이 저를 조롱하거나 멸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 솔직한 무너짐을 보며 그래도 용기 있는 태도였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한국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민주주의, 인권, 자유 같은 단어들은 저에게 생전 처음 듣는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대화를 이어갈수록 저보다 오히려 그들이 북한 실정을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 꽃제비 아이들, 수십만 명이 굶주려 죽는 현실. 저는 평양 특권층에서 자라며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고 있던 세상이 전부 거짓이라는 사실이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는 듯 다가왔습니다. 밤마다 혼자 기숙사방에 들어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게 거짓이었다면? 내가 자랑스러워하던 조국은 사실 지옥 같은 곳이었다면?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기초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지요. 결정적인 순간은 한국 친구가 보여준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화면 속 탈북 여성의 눈빛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굶어 죽고도 울지 못하는 어머니의 증언은 제 영혼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제 몸은 식은땀으로 젖고 눈앞이 아찔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평양의 화려한 삶은 수많은 동포들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안에는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이 깊게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본 이후로 저는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북한 대사관 모임에 참석하던 제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상화를 보면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이제는 혐오와 분노가 치밀어 올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유학생들과 함께 구호를 외칠 때도 제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고 속으로는 수많은 질문이 들끓었습니다. 왜 수많은 동포들이 굶어 죽어야 하는가? 왜 고통을 감춘 채 우리가 위대한 나라라고 외쳐야 하는가? 저는 진실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도서관에 숨어들어 금지된 자료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탈북민들의 증언, 국제인권단체의 보고서, 유엔 조사위원회 문건까지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절망은 깊어졌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체제는 결국 거짓과 폭력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음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 무렵 한국 친구들의 제안으로 작은 독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중국어 스터디라 했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책을 돌려 읽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라는 문장을 읽었을 때 가슴이 요동치는 걸 느꼈습니다. 20해 가까이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개념이었습니다. 우리 모임에서는 토론이 이어졌고 책에서 읽은 내용과 북한에서 배운 교육을 비교하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졌습니다. 우리 모임에 참여한 북한 유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보위부에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가방에서 금지 서적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북송당했고 그 후로는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가 바로 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며칠 동안 밤마다 심장이 쿵쾅거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도 가슴이 터질 듯 뛰었고 전화벨이 울리면 곧 보위부가 저를 데리러 온 건 아닐까 겁에 질렸습니다. 그 공포 속에서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 가지 결심이 점점 더 강렬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체제 아래에 갇혀 살 수 없다. 진실을 알아버린 이상 다시 눈을 감고 살아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단 하나, 자유를 향해 탈출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탈출을 결심한 순간 제 앞에 놓인 것은 희망이 아니라 끝없는 불확실함이었습니다. 과연 저는 살아서 그 길을 건널 수 있을까요? 저는 결국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북한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자 연장과 관련해 확인할 것이 있으니 들어오라는 통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즉시 함정이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이미 비자 연장은 끝났는데 무슨 확인할 사항이 있겠습니까? 제 친구가 끌려간 뒤였으니 이제 제 차례가 온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곧장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사관에 들어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부모님께 마지막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 유심을 꺼내 발로 지시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가방에 겨울옷과 필수품 몇 가지, 그리고 몰래 숨겨두었던 책 몇 권을 챙겨들었습니다. 서랍에 있던 가족 사진은 손에 잡힐 듯 가까웠지만 두려움 때문에 다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진은 챙기지 못한 채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게 지금도 평생의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달려간 곳은 베이징의 한인촌이었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PC방이 떠올라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께 사정을 털어놓자 그는 놀랍게도 아무 조건 없이 저를 알바생 숙소에 숨겨주었습니다.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당시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은신처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꼬박 3주를 버텼습니다. 돈은 빠르게 떨어져 갔고 제대로 씻지도 못했지만 북한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2명의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PC방 앞에서 그들을 보자마자 저는 무작정 뛰어가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목숨을 구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사람이 저를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자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말하는 건가? 저는 고개를 저으며 간절히 외쳤습니다. 처음 뵙지만 한국분이라는 것만 알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알고 보니 그분은 탈북민 수십 명을 도왔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보낸 구원자 같았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저를 바로 믿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북한 간첩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를 사무실에 데려가 문을 잠근 뒤 3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북송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무실 안을 샅샅이 뒤지며 반격할 수 있는 도구를 찾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시간이 지나 목사님이 돌아왔을 때 그는 국정원 직원과 함께였습니다. 저를 데리러 직접 온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로소 살 길이 열렸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순간조차도
제 앞에는 여전히 위험과 불확실성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한국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을까요? 국정원 직원의 인도로 저는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열흘 동안 철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의 신원, 탈북 동기, 북한에서의 생활까지 낱낱이 기록되었지요. 그 과정에서 저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노란색으로 염색했으며 옷차림까지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유학생처럼 보이도록 철저히 변장해야 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 출국 날짜가 정해졌을 때 제 가슴은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극도의 긴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출국 날 베이징 공항에 들어선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사복을 입은 채 공항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 대사관 모임에서 봤던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보였습니다. 최 과장, 박석기 모두가 제 행방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들키면 모든 게 끝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얼굴 근육 하나까지 억지로 눌러가며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던 순간 저는 거의 마비된 듯 했습니다. 제 바로 옆으로 보이부 요원 한 명이 지나갔는데 그의 어깨가 제 팔을 스칠 만큼 가까웠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쳐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저는 손이 덜덜 떨려 가방 끈을 놓칠 뻔했습니다. 게이트로 향하는 길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줄지어 태극기를 들고 지나가던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리준혁 씨, 저희가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알고 보니 저를 도왔던 목사님이 미리 연락해 안전한 인도를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관광객 무리에 섞여 출국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 저는 비로소 살았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가 점점 멀어질 때 제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앞으로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다시 엄습해왔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 자유의 땅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자유가 제 상처와 죄책감을 치유해 줄 수 있을까요? 드디어 저는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국정원의 보호 아래 3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고 이어서 하나원에서 또 3개월간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와 고문, 굶주림을 피해 살아남은 사람들이 제 옆에서 함께 수업을 듣는 모습은 저에게 큰 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이 끝나고 혼자 사회에 나섰을 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했고 목숨을 걸고 자유를 얻었지만 한국 사회는 그렇게 쉽게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너는 특별 전형으로 쉽게 들어온 거 아니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평양에서 호화롭게 살다가 왔으니 고생 모르지 않느냐라는 비아냥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어떤 과정을 겪고 여기까지 왔는지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부모님을 두고 혼자 탈출했다는 죄책감은 제 마음을 계속 짓눌렀습니다. 매일 밤 부모님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꿈속에서도 가족 사진을 챙기지 못했던 순간이 떠올라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연좌제 때문에 고통받고 계실 부모님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행복해질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군대 이야기가 오가는 자리에서는 저는 거짓말로 얼버무려야 했습니다. 평양 억양을 고치고 북한 출신임을 감추려 했지만 결국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소외감만 커졌습니다. 어느 날 발표 중 긴장해 얼굴 근육이 굳어버리고 수업 도중 뛰쳐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러다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베이징 골방에서 굶주리던 그때보다도 더 힘든 순간이 지금일 수도 있겠구나. 바로 그때 하나원에서 알게 된 친구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너 혼자 버티지 말고 내가 가진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다시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도망자가 아니라
진실을 세상에 전해야 할 증언자였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를 내겠다고 결심한 순간 북한의 그림자는 다시 저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북한 인권 문제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하자 곧바로 위협이 닥쳐왔습니다. 국제회의장에서 연설을 하고 돌아오면 낯선 메시지가 휴대폰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어느 날에는 피처럼 보이는 빨간 액체가 묻은 손수건이 택배로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몸서리치며 깨달았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제 삶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두려움이 저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유엔 행사에서 저는 당당히 영어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고발했습니다. 국제사회가 핵 문제만큼이나 주민들의 고통을 주목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청중의 눈빛 속에서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제 목소리가 세계에 닿고 있다는 것을요. 그 후 저는 청년 탈북민들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자신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저처럼 방황하는 이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잡아주는 일이 제 사명이라 여겼습니다. 여전히 신변 보호를 받아야 했고 해마다 거주지를 옮겨야 했지만 그 길은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곁에는 함께 울어주고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흘러내리곤 했습니다. 꿈속에서조차 가족 사진 속 얼굴을 끝내보지 못하고 깨어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슬픔조차도 제 싸움의 이유라는 것을요. 제가 자유를 찾기 위해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으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의 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짐합니다. 앞으로 20해 안에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지고 북한의 주민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만들겠다고. 저의 작은 용기와 선택이 결국 큰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슴 깊이 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싸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증명하듯 진실은 결코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 민족 모두가 자유의 노래를 함께 부를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북한 특권층에서 태어나 누구보다 보장된 미래를 약속받았던 한 청년, 그러나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를 택했습니다. 목숨을 건 탈출, 낯선 땅에서의 고통스러운 적응, 끝없는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은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을 외치는 목소리로 우뚝 서게 했습니다. 리준혁의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탈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억압과 거짓을 깨뜨리고 진실과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인간 의지의 증거였습니다. 수많은 위협과 공포 속에서도 그는 끝내 굴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은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연대와 자유의 가치가 그에게 용기를 주었듯 이제 그는 그 힘으로 더 많은 동포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반도의 모든 이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함께 살아갈 그날을 위해 그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